소중한 사람을 배신하고 승리감에 취했지만 부메랑은 오래 기다려주지 않았다. 박서준은 분주한 것을 싫어했다. 하루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좌우하는 아침은 늘 차분하고 규칙적으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아침은 눈을 뜨자마자 긴장감이 감돌았다. 아내인 서연은 벌써 일어나 딸 유나의 등교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 자신은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왠지 모르게 짜증이 났다. 아침 식사는 포크와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만이 정적을 깰 뿐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다. 아빠, 오늘 학교 끝나고 저 데리러 오실 수 있어요? 유나가 희망에 찬 눈으로 서준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는 신문에서 눈을 떼고 잠시 생각에 잠긴 듯했다. 노력해볼게.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눈에는 죄책감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서연은 말없이 그를 나무라는 듯 쳐다보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세 사람은 7시 30분에 집을 나섰다. 서연은 언제나처럼 완벽하게 재단된 정장의 하이힐 차림이었고 작은 유나는 등에 알록달록한 책가방을 메고 교문 앞에서 작별 인사를 하며 손을 흔들었다. 유나가 건물 안으로 사라지는 순간 서연은 참지 못하고 말했다. 가끔은 당신이 유나를 데리러 가줄 수도 있잖아요. 애가 아빠를 보고 싶어 해요. 서준은 긴 대화를 피하려는 듯 짧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사무실 건물에 들어서자 비서인 아라가 눈에 띄게 불안한 모습으로 그들을 맞았다. 그녀는 서준을 보자마자 서둘러 다가왔다. 박 이사님, 최 사장님께서 이사님 사무실에 와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아침부터 좀 흥분해 계셔서요. 서준은 미간을 찌푸리며 본능적으로 셔츠 깃을 만지작거렸다. 무슨 일인데? 그가 퉁명스럽게 물었다. 아라는 두 손을 펼쳐 보였다. 아무 설명도 안 해주시고 서류를 기다리겠다고만 하셨어요. 서준은 서연을 돌아보며 말했다. 내가 해결할게. 당신 사무실에 가 있어. 하지만 남편을 너무나 잘 아는 서연은 그렇게 빨리 자리를 뜰 생각이 없었다. 혹시 모르니 같이 갈까요?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이건 개인적인 일이야. 서준은 반박을 허용하지 않는 눈빛을 던지고는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가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40대 후반의 남자가 심각하지만 극도로 초조한 표정으로 그를 맞았다. 그는 사무실을 이리저리 서성거리며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었다. 박 이사,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건가? 최 사장이 서준 뒤로 문이 닫히자마자 소리쳤다. 이건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나? 서준은 말없이 책상으로 다가가 서류 폴더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자리에 앉았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앉으시죠, 최 사장님. 최 사장은 걸음을 멈췄지만 앉지는 않았다. 그는 주먹을 쥐고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 회사가 공사를 지연시키고 있어. 자재는 어제 도착했어야 했어. 이게 수십억 원짜리 계약인 거 알아? 만약 이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면 난 투자를 중단하겠어. 서준은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 이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하루만 시간을 주십시오. 최 사장은 폭발했다. 하루? 오늘 정오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당신네 회사가 어떻게 될지 상상도 못할 거야.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물잔을 집어들었지만 마시지는 않았다. 손이 떨려 잔을 다시 내려놓을 뿐이었다. 서준은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서두르겠습니다. 정오까지 모든 것을 해결하겠습니다. 최 사장은 말없이 돌아서서 문을 쾅 닫고 나갔다. 사무실 복도의 소음은 잦아들었다. 손으로 만질 수 있을 것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서준은 이 모든 드라마의 원인이 된 서류를 내려다보며 육중한 책상 뒤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지만 내면에서는 분노와 실망, 그리고 약간의 후회가 뒤섞인 감정의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노크도 없이 사무실 문이 열리고 서연이 들어왔다. 그녀의 하이힐이 카펫 위에서 소리를 죽였다. 괜찮아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났다. 서준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시선은 칼날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는 책상 위 서류 뭉치에 손을 뻗어 책상 끝으로 시끄럽게 던졌다. 당신이 이 서류에 서명했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한마디 한마디 내뱉을수록 긴장감이 더해졌다. 서연은 얼어붙었다. 그녀는 서류를 내려다보았지만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무슨 서류요? 그녀는 가까이 다가가 서류를 손에 들고 물었다. 페이지를 넘기며 그녀는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다. 네, 제가 서명했어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서준은 턱을 꽉 조여하고 손바닥으로 책상을 내리쳐 그녀를 움찔하게 만들었다. 문제? 당신 서명 때문에 자재가 제때 배송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야. 수십억 원짜리 계약이 날아가게 생겼다고 서연. 수십억, 그가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서연은 얼굴이 붉어졌다. 입술이 떨렸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말이 목에 걸렸다. 그럴 리가 없어요.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제가 확인했을 때는 모든 게 정상이었어요. 정말? 서준이 가까이 다가오며 말을 가로챘다. 그럼 왜 아직도 자재가 도착하지 않은 거지? 이건 당신 일이야, 서연. 아니면 당신이 내 아내라는 이유만으로 태만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흘러내리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는 그가 틀렸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날짜를 여러 번 확인했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가 지금 자신에게 하는 말은 자신이 옳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보다 더 큰 상처가 되었다. 소리 지르지 말아요, 서준 씨.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속삭였다. 하지만 실수는 있었고 서류에 명백히 나와 있어. 그리고 당신의 태만을 몇 시간 안에 해결해야 해. 그는 문 쪽으로 손짓했다. 이게 회사에 어떤 의미인지 알아? 그녀는 손에 든 서류를 멍하니 바라보며 침묵했다. 손가락이 떨렸다. 제가 모든 걸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게요. 그녀는 힘없이 말했다. 서준은 비웃었다. 바로잡아? 당신이?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서연, 당신은 더 이상 여기서 일하지 않아. 당신은 해고야. 그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서연은 얼어붙었다. 충격으로 눈이 커졌다. 뭐라고요?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속삭였다. 당신은 나를 해고할 수 없어요. 누군가 나를 모함한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모함? 당신은 회사에 너무 큰 손해를 끼쳤어. 내 사무실에서 당장 나가. 그는 문을 가리키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마치 땅에 뿌리 박힌 듯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그러더니 재빨리 몸을 돌려 사무실 밖으로 뛰쳐나가며 문을 쾅 닫았다. 복도에서 동료들은 그녀를 쳐다보지 않으려 애썼지만 그녀는 등 뒤로 그들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책상으로 가서 작은 가방에 물건들을 챙겨 넣고는 아무 말 없이 출구로 향했다. 날씨는 추웠고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뺨 위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동차도 행인도 화려한 네온사인도 보이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서준의 말만 맴돌았다. 당신은 해고야. 서연은 공원 근처에 멈춰서서 벤치에 앉아 두 손에 얼굴을 묻었다. 그녀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다. 일자리를 잃어서가 아니라 그녀가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 때문이었다. 한편 사무실에서 서준은 닫힌 문을 바라보며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의 주먹은 쥐어졌다 펴졌다를 반복했다. 자제력을 잃은 것이 불쾌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서연은 회사의 명성에 흠집을 낼 수 있는 실수를 저질렀다. 민지 씨, 서준이 몇 분 후 자신의 사무실에서 고개를 내밀며 불렀다. 사무실 안으로 키가 크고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은 금발의 여성이 들어왔다. 그녀는 영업부 수석 매니저이자 그의 내연녀인 고민지였다. 네, 박 이사님. 민지는 문을 닫고 살짝 미소를 지으며 초대도 받지 않고 책상으로 다가왔다. 우리 애기한테 무슨 일 있었어? 서준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직장에서의 이런 가벼운 태도를 좋아하지 않았다. 오늘부터 당신이 서연 씨 자리를 맡게 될 거야.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민지는 잠시 얼어붙은 듯 들은 말을 곱씹다가 이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자기야, 이렇게 빨리 그녀를 처리할 줄은 몰랐네. 그녀는 한 걸음 다가와 그의 넥타이를 만지작거렸다.
그녀는 그의 입술에 키스하려 했지만 서준은 그녀의 손을 치우며 몸을 피했다. 민지 씨,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잊지 마. 그가 창가로 물러서며 차갑게 말했다. 그래서 당신 아내가 어디서 사고를 쳤는데? 민지는 눈을 굴리며 팔짱을 꼈다. 자재 공급 문제를 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 그냥 일이나 해. 그가 서류로 돌아가며 말하고는 민지에게 서류를 건넸다. 공급 문제는 오늘 해결되어야 해. 30분 줄게. 민지는 서류철을 받으며 눈을 가늘게 떴다. 그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녀는 잠자코 있기로 했다. 물론이죠, 박 이사님. 그녀는 비꼬는 듯이 말하고는 몸을 돌려 출구로 향했다. 문 앞에서 그녀는 멈춰서서 돌아보며 덧붙였다. 나를 이 자리에 앉히면 말이 많을 거라는 건 알지? 하지만 당신은 위험을 감수하는 걸 좋아하잖아. 안 그래? 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의자로 돌아가 서류에 몰두했다. 민지 뒤로 문이 닫히자 그는 비서를 불렀다. 아라씨, 커피 좀 가져다 줘요. 블랙으로. 네, 박 이사님. 그녀가 대답했고 몇 분 후 향긋한 커피가 책상 위에 놓였다. 혼자 남은 서준은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머릿속에는 여전히 민지의 말이 맴돌았다. 그는 그녀의 야망과 자신감이 강점이 될 수도 있지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문제는 그녀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느냐였다. 한편 민지는 서류철을 손에 들고 영업부 사무실로 뛰어들어갔다. 그녀의 표정을 본 직원들은 조용해졌다. 그녀는 방 한가운데 서서 모두를 둘러보았다. 모두 잘 들어. 그녀가 큰 소리로 시작했다. 서연 씨가 저지른 실수를 바로잡을 시간이 30분밖에 없어. 만약 우리가 시간 안에 해내지 못하면 개인적으로 내가 박 이사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할 거야. 그리고 당신. 그녀는 매니저 중 한 명을 가리켰다. 고객들에게 전화해서 배송 상황을 확인해. 하지만 민지 팀장님, 왜 서연 씨가 더 이상 이 일을 하지 않는 거죠? 한 여직원이 물었다. 민지는 그녀에게 차가운 시선을 던졌다. 서연 씨는 더 이상 여기서 일하지 않아. 이제부터는 내 담당이야. 일이나 해. 부하 직원들은 그녀의 눈에 띄지 않으려 애쓰며 각자의 자리로 흩어졌다. 민지는 강압적인 리더십 스타일을 좋아했고 반대를 용납하지 않았다. 서준은 일정과 보고서를 확인하며 각 항목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방안은 조용했고 종이 넘기는 소리만이 그 고요함을 깼다.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그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짧게 말했다. 문이 열리고 민지가 서류철을 손에 들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자신감이 넘쳤고 시선은 마치 박수를 기다리는 것처럼 살짝 치켜 올라가 있었다. 다 됐어요. 서준은 놀란 듯 그녀를 쳐다보았다. 네. 그녀는 거리를 두며 차갑게 대답했다. 서준은 서류철을 받아들고 페이지를 훑어보았다. 그의 눈썹이 찌푸려졌고 그는 다시 민지를 쳐다보았다. 놀랍군.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해냈어. 수고했어. 그의 말투는 칭찬이라기보다는 업무적인 것에 가까웠다. 민지는 팔짱을 낀 채 살짝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나한테서 이런 걸 기대하지 않았나 보지, 애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꼬는 듯한 어조가 섞여 있었다. 서준은 서류철을 닫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자기야, 아침에 무례하게 굴어서 미안해. 일이 가끔 나를 덮칠 때가 있어. 저녁에 레스토랑에 갈까? 그냥 너랑 나, 서류나 보고서 없이. 민지는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지만 금방 감정을 다스렸다. 좋아요. 그녀는 차갑게 대답하고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문으로 향했다. 민지 씨. 그녀가 나가기 전에 그가 불렀다. 신속하게 처리해줘서 고마워. 회사에 정말 중요한 일이었어. 그녀는 문가에서 잠시 멈춰서서 그에게 조금 더 부드러운 시선을 던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가버렸다. 그를 정적 속에 남겨두고 업무 시간이 끝나자 서준은 사무실을 나왔고 민지가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를 본 서준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정말 멋져 보여. 그가 그녀가 차에 타는 것을 도우며 말했다. 고마워요. 그녀는 칭찬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며 대답했다.
레스토랑으로 가는 길은 대부분 침묵 속에서 흘렀다. 민지는 창밖을 내다보며 밤의 도시 풍경을 즐겼고 서준은 집중해서 운전했다. 정적을 깬 것은 서준의 전화기 진동뿐이었다. 화면에는 다시 서연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받아봐요. 그녀는 짜증을 감추지 않고 말했다. 서준은 화면을 흘끗 보았지만 전화기를 집어들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그녀 때문에 회사가 대형 투자자를 잃을 뻔했어. 민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는 다시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레스토랑은 부드러운 조명과 재즈 음악이 배경으로 흐르는 조용하고 아늑한 곳이었다. 서준과 민지는 창가 자리를 잡았다. 웨이터가 주문을 받았다. 그를 위한 스테이크와 그녀를 위한 해산물 샐러드. 이제 알겠지. 민지가 서준에게 조금 더 가까이 몸을 기울이며 말을 시작했다. 이제 서연이 없으니 우리는 훨씬 더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을 거야. 서준은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무거웠다. 민지 씨, 오늘 저녁만큼은 일 얘기는 접어두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상황을 부드럽게 만들려고 했다. 휴, 알았어요. 그렇게 하죠. 하지만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항상 우리 회사와 당신을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이죠. 한편 서연은 해고된 후 사무실에서 가져온 서류들을 뒤적이고 있었다. 그녀는 계약서에서 오류를 발견하고 이것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건 조작이야. 그들은 나를 제거하기 위해 모든 것을 꾸몄어. 그녀는 페이지를 훑어보며 혼잣말을 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초조하게 전화기를 만지작거렸다. 마침내 그녀는 다시 서준에게 전화하기로 결심했다. 수화기에서는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가입자가 일시적으로 통화할 수 없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눈에 고였고 그녀는 전화기를 소파에 던졌다. 그는 내 말조차 듣고 싶어 하지 않아. 서연은 밀려오는 고통을 억누르려 애쓰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이때 그녀의 남편은 민지와의 저녁 식사 후 그녀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내연녀와의 시간을 즐기며 앞으로 자신에게 닥칠 일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민지가 가정생활로부터의 피난처라고 생각하며 그녀를 전적으로 신뢰했다. 서준은 시계 바늘이 자정을 넘긴 늦은 밤에 집에 돌아왔다. 집안은 창밖의 희미한 거리 소음만이 정적을 깨뜨릴 뿐 고요함에 잠겨 있었다. 서연은 침실에서 자고 있었고 그는 조용히 거실로 들어가 재킷을 벗고 지친 몸을 소파에 기댔다. 머릿속에는 지난 하루의 사건들이 맴돌았지만 평온함 대신 짜증이 느껴졌다. 아침에 서연은 그의 늦은 귀가를 문제 삼지 않으려 애썼다. 대신 그녀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좋은 아침이에요. 서준이 부엌으로 들어왔을 때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좋은 아침. 그가 식탁에 앉으며 대답하고는 바로 전화기에 코를 박았다. 서연은 오믈렛이 담긴 접시를 밀어주었지만 그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마침내 그녀가 용기를 내어 말했다. 서준은 분명히 무언가를 논의하고 싶지 않은 듯 고개를 들었다. 무슨 얘기?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들렸다. 당신도 알잖아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서류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고 싶어요. 그는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서연, 다시 그 얘기로 돌아가지 말자. 당신이 실수했고 그걸로 끝이야. 당신은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잖아요.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가 아니에요. 제가 증거를 찾았어요. 그만해. 그가 손바닥으로 식탁을 내리쳐 커피잔을 흔들리게 했다. 당신은 해고됐어. 받아들여.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만약 당신이 이 얘기를 듣기를 거부한다면 당신은 나를 잃게 될 거예요.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건가? 그가 의자에 기대며 비꼬는 듯이 말했다. 지금 있는 모든 문제가 당신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걸 잘 알 텐데. 그녀는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쳐다보았다. 그녀가 한때 사랑했던 서준은 오래전에 사라졌다. 며칠이 지났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았다. 서연은 아침 식사 때 남편과 다시 한번 이야기하려고 시도했다. 정말로 내가 모함당했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에는 고통이 서려 있었다.
서준은 침착하게 토스트를 자르고 한 조각을 입에 넣었다.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만해, 서연. 지겨워지기 시작했어. 그가 잘라 말했다. 이 일을 누가 꾸몄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는 마침내 그녀를 쳐다보았지만 그의 눈에는 짜증만이 가득했다. 당신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대신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탓하고 있어. 맙소사 서준 씨,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이건 그만! 그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목소리가 커졌다. 나는 매일 이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 정말로 이 모든 것 뒤에 누가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그는 눈을 굴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서연, 나는 지쳤어. 지쳤다고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였다. 그럼 나는요? 당신은 나를 해고하고 해결해 보세요 하려고도 하지 않잖아요. 우리 이혼해야겠어. 그가 갑자기 말을 끊었다. 그 말은 벼락과도 같았다. 그녀는 그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얼어붙었다. 뭐라고요? 그녀는 다른 말을 할 힘도 없이 속삭였다. 당신도 잘 들었잖아. 그는 말투를 부드럽게 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대답했다. 진심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전혀 우리 사이에는 오래전부터 아무것도 없었어, 서연. 인정해.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가 억누르고 있던 눈물이 봇물처럼 터져나왔다. 서준 씨, 정말 이렇게 모든 것을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몸을 돌려 부엌을 나갔다. 그녀를 혼자 남겨두고. 서연은 식탁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내면에서는 분노에서 절망까지 다양한 감정의 폭풍이 휘몰아쳤다. 그녀는 딸이 이 상황을 보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았다. 유나가 부엌에 들어온 후 그들은 서준 없이 아침 식사를 시작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딸이 물었다. 괜찮아, 얘야. 아빠는 어디 갔어요? 벌써 출근하셨어. 오늘은 엄마가 학교에 데려다 줄게. 서연은 유나를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울지 않으려 애썼다. 소녀는 뒷좌석에 앉아 다가오는 학교 콘서트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했고 서연은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반쯤 듣고 있었다. 그녀의 내면은 고통으로 움츠러들었다. 엄마, 우리 콘서트 보러 오실 거죠? 유나가 즐겁게 물었다. 물론이지, 얘야. 서연은 억지 미소를 지었다.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그들이 학교에 도착했을 때 유나는 재빨리 그녀의 뺨에 뽀뽀하고 차에서 내려 작별 인사를 하며 손을 흔들었다. 서연은 그녀가 학생들 무리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녀를 바라보았다.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다. 서연은 이제 낯설게 느껴지는 집에 들어섰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졌다. 주위의 모든 것이 함께 보낸 세월을 떠올리게 했다. 벽에 걸린 사진들, 소파 위에 아늑한 쿠션들, 부엌 선반 위에 서준이 가장 좋아하는 머그잔.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무엇보다도 유나의 사진에 머물렀다. 그녀는 벽난로 위에서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다. 귀여운 미소를 짓고 있는 학교 사진이었다. 침대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탁자 위에는 서준의 시계가 놓여 있었다. 그의 셔츠들은 옷장에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서연은 마치 이 과정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물건들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그녀는 침대 밑에서 여행 가방을 꺼내 자신의 물건들을 챙기기 시작했다. 옷, 화장품, 책, 선물들. 두 번째 가방을 채울 때 그녀는 오래된 앨범을 발견했다. 그녀가 결혼 선물로 받았던 것이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그들이 함께 찍은 사진들을 넘길 때마다 떨렸다. 눈물을 참으려 애썼지만 서준과 함께 하얀 장미 꽃다발 옆에 서서 서로를 향해 미소 짓고 있는 사진에 시선이 멈췄을 때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왜 모든 게 이렇게 됐을까? 그녀는 앨범을 가슴에 꼭 껴안았다. 마치 그것이 과거를 되돌려줄 수 있는 것처럼. 2시간 후 여행 가방은 모두 꾸려졌다. 서연은 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았다. 그녀는 유나가 없으면 잠을 못 자는 고민형을 챙기는 것을 잊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아이 방으로 올라갔고 침대 위에는 낡고 다른 고민형이 앉아 있었다.
그것을 집어들었을 때 그녀는 갑자기 내면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우리 아가, 넌 더 좋은 걸 받을 자격이 있어. 그녀는 장난감을 가슴에 꼭 껴안으며 속삭였다. 서준은 늘 그렇듯이 지친 표정으로 늦게 집에 돌아왔다. 하지만 그가 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섰을 때 그의 심장은 거의 떼칠 뻔했다. 집은 텅 비어 있었다. 모든 구석에 침묵이 감돌았고 부엌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만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곳이 활기 넘치는 곳이었음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는 서연과 유나가 떠났다는 것을 바로 알았다. 그는 전화기를 꺼내 재빨리 번호를 눌렀고 몇 초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민지 씨, 바쁘지 않으면 올 수 있어?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의심의 흔적은 없었다. 그의 내면에는 고통도 후회도 없었다. 그저 채우려 애쓰는 공허함만이 있었다. 서준 씨, 목소리가 왜 그래요? 괜찮아요? 민지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관심이 묻어났다. 괜찮아, 그냥 와. 나 혼자야. 몇 시간 후 그녀는 그의 집에 들어섰다. 자, 내가 뭘 도와줄까? 그녀의 눈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파악하려는 듯 주위를 살폈다. 서준은 말없이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이상한 무언가가 있었지만 그 수수께끼는 항상 그에게 욕망을 불러일으켰다. 아내와 딸이 떠났어. 그가 마치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처럼 말했다. 뜻밖이네. 민지가 그의 집을 둘러보며 말했다. 우리는 이혼할 거야. 서준이 짜증을 감추지 않고 대답했다. 민지는 당황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교활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알겠어. 자,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그녀는 마치 주위의 모든 것이 변했다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손으로 테이블을 쓸었다. 그들은 침실로 들어가 그의 자유의 순간을 즐겼다. 다음 날 아침, 서준이 먼저 잠에서 깼다. 머릿속에는 일어난 일들에 대한 생각들이 맴돌았지만 후회는 한 방울도 없었다. 커피를 마신 후 서준과 민지는 사무실로 향했다. 그가 자신의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책상 위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편지는 어린아이의 글씨체로 쓰여 있었다. 내 애인 가방을 봐. 서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이상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생각의 폭풍이 일기 시작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쪽지는 어른이 쓴 것이었다. 그것은 그의 딸, 유나의 글씨체였다. 그는 서연이 딸에게 내연녀에 대해 이야기했을 리가 없다고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았다. 그의 딸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싸움을 엿듣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스스로 짐작했다. 소녀는 부모님이 다시 가족을 되찾도록 돕고 싶다는 마음에 학교에서 도망쳐 쪽지를 놓아두었다. 의심에 사로잡힌 그는 확인해 보기로 했다. 그녀가 경영관리부로 갔을 때 서준은 그녀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그는 민지의 가방을 집었다. 조심스럽게 열고 몇 개의 접힌 종이를 꺼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이것들은 그의 아내가 서명했던 원본 서류들이었다. 민지가 최 사장과의 회사에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 그것들을 바꿔치기 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몇 분 후 민지가 사무실로 돌아왔다. 서준이 자신의 책상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녀는 멈춰서서 웃었다. 자기야, 나한테 깜짝 선물을 해주고 싶었어? 그녀의 미소는 수수께끼 같았다. 서준은 서류들을 책상 위에 던졌고 그의 눈은 번개를 뿜어냈다. 네가 더 잘하는 것 같네. 왜 서연을 모함했어? 민지는 잠시 침묵했지만 이내 마치 적절한 단어를 고른 듯 대답했다. 이건 내 것이 아니야. 이해 못하겠어? 서준은 벌떡 일어났고 의자가 바닥에 쓰러졌다. 나를 바보로 만들지 마. 네가 다 꾸민 거잖아. 최 사장이랑 무슨 관계야? 민지는 얼어붙었지만 이내 몸을 기울여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했다. 이건 다 내 아내 때문이야. 나는 잘못 없어. 서준은 소리치기 시작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녀는 그와 아는 사이야? 민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도전적인 어조로 말했다.
그녀는 지금 그와 레스토랑에 있어. 가보면 네가 직접 모든 것을 보게 될 거야. 서준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머릿속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이다. 그는 차에 앉아 거리를 훑어보았지만 생각은 평온을 주지 않았다. 옆에 앉은 민지는 그가 정확히 해독할 수 없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이 빠진 이 게임을 즐기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는 이 모든 사건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거의 다 왔어. 민지가 그의 생각을 끊었다. 서준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긴장으로 손가락이 하얗게 질리는 것을 느끼며 핸들을 꽉 쥐었다. 그들이 레스토랑에 들어섰을 때 서준은 피가 혈관에서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테이블에는 서연이 앉아 있었고 그녀 옆에는 바로 그 투자자 최 사장이 있었다. 그들은 중요한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서준과 민지가 들어온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다. 서준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끼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 했던 그의 아내가 이제 바로 그 남자와 함께 여기에 앉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내 사업을 빼앗으려고 했단 말이지. 그의 목소리가 이를 악문 사이로 터져 나왔고 그는 그들의 테이블 쪽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 레스토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즉시 그에게 쏠렸다. 서연은 얼어붙었다. 그녀의 눈에는 공황이 서렸다. 그녀는 재빨리 일어나 남편에게 다가가 그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녀가 내뱉은 말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서준 씨, 당신이 오해한 거예요. 서연은 마치 그를 현실로 되돌리려는 듯 그에게 손을 뻗었지만 그녀 자신도 어떻게 진실을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정말? 그의 목소리는 꿰뚫는 듯했고 그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먼저 서류, 그 다음 이 만남, 그리고 내가 다 오해했다고? 그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고 서연은 자신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그녀가 알던 남편이 아니었다. 이것은 차갑고 분노에 찬 낯선 사람이었다. 서준 씨, 내 말 좀 들어봐요. 그녀가 속삭였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이전의 확신이 없었다. 나는 당신의 일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테이블에 앉아있던 최 사장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일어나 서준에게 다가가 개입하려 했지만 서준은 그저 그의 가슴을 잡고 밀쳐냈다. 당신은 입 다물어. 서준이 내뱉었다. 그의 눈은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나는 모든 것을 아주 잘 이해했어. 너희들은 공모했어. 서연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찼지만 그녀는 이미 내뱉어진 말을 멈출 수 없었다. 서준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듯 몸을 돌려 주위에 충격받은 시선을 무시하고 레스토랑을 급히 빠져나갔다. 민지가 그를 뒤따랐다. 그녀는 서준이 차에 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제야 그에게 합류했다. 내가 말했잖아. 모든 게 내 아내 탓이라고. 민지가 옆에 앉으며 교활하게 말했다. 서준은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방금 일어난 일을 이해하려고 애쓰느라 너무 바빴다. 그의 삶은 뒤집혔고 이제 그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몰랐다. 그들은 사무실로 돌아왔다. 서준은 자신의 의자에 앉아 눈앞에 펼쳐진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는 이혼 신청서 한 장의 종이에 집중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감정 없이 그것을 채웠다. 그가 느낀 것은 공허함 뿐이었다. 그의 손가락은 마치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종이 위를 움직였다. 신청서에 서명했고 이제 그의 삶은 공식적으로 이전과 이후로 나뉘었다. 당신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민지의 목소리가 그의 침묵을 깨고 예기치 않게 들려왔다. 그리고 그녀가 당신에게 한 모든 짓을 생각하면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야 해. 서준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일어나 창가로 가서 손바닥을 양복에 닿고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마치 거기서 답을 찾는 것처럼 그래, 당신 말이 맞아. 그녀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거야. 그가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나는 더 이상 이 거짓말 속에서 살 수 없어. 민지는 그를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승리감이 감돌았다. 그녀는 가까운 미래에 자신이 승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조용히 승리를 예감했다. 서준이 내연녀를 아내 대신 그 자리에 앉힌 날부터 회사는 막대한 손실을 입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그의 눈을 피해 철저히 숨겨졌다. 그는 전처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기 위해 재판에서 이기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한 달이 지났다. 재판은 오늘로 예정되어 있었고 서준은 이미 법정 안에 있었다. 그는 심장이 더 빨리 뛰고 매 순간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느꼈다. 오늘은 전처인 서연을 마지막으로 만나야 했다. 그는 이 순간이 그의 미래, 이혼 후의 삶을 결정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의 생각은 혼란스러웠다. 그들이 함께 보낸 모든 세월이 희미한 기억처럼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그리고 왜 이 모든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한 가지만 알고 있었다. 전처가 행복하고 풍족하게 사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법정은 거의 비어 있었다. 서연이 들어왔을 때 서준은 그녀를 바로 알아보았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다. 머리카락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가벼운 피로의 그림자만이 드리워져 있었다. 재판이 서준의 승리로 끝났을 때 그는 만족스러웠다. 서연은 주위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고 그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그들의 관계가 끝났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감정에 충실했다. 당신이 이렇게 바보 같을 줄은 몰랐어요. 그녀가 마침내 침묵을 깨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날카로움이 느껴졌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이지 않아요? 이 모든 것 뒤에 누가 있는지 보이지 않아요? 서준은 턱을 꽉 조였다 하고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피로 외에는 아무것도 표현하지 않았다. 그는 이 대화를 예상했기 때문에 미리 말을 준비해 두었다. 이봐, 헛소리 그만해. 그가 짜증을 감추지 않고 비웃었다. 이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법을 배워야 할 때야. 네가 모든 것을 망쳤어. 서연은 침묵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더욱 단호해졌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당신은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 상상도 못할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지만 당신은 나를 믿지 않았어요, 서준 씨. 당신은 그냥 거짓말을 믿었을 뿐이에요. 그녀의 말은 그를 번개처럼 쳤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내면의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자신과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볼 기회를 놓쳤다는 것을 깨달았다. 행운을 빌어요, 서준 씨. 그녀가 고개를 들고 바닥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녀의 말은 공중에 떠 있었다. 서준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준 모든 고통을 보기에는 너무나 자존심에 사로잡혀 있었다. 서준은 법정을 나왔다. 그의 발걸음 소리는 둔탁하게 울렸고 영혼은 공허했다. 그 순간 행복했지만 서연의 행동은 그를 생각에 잠기게 했다. 민지는 차 옆에 서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승리를 축하할 준비가 된 샴페인 병을 손에 들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미소 뒤에 숨겨진 거짓된 감정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 자, 우리가 이겼어. 그녀가 그에게 병을 건네며 말했다. 축하할 시간이야. 물론이지 자기야. 그는 억지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차를 타고 떠났다. 서연은 거리를 걸어가며 그들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지금은 게임에서 졌지만 앞으로는 거대한 승리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저녁이 되자 서준은 이국적인 섬의 아늑한 카페에서 맞은편에 앉아있는 민지를 보며 미소를 감출 수 없었다. 그녀는 햇살에 반짝이는 금발머리와 밝고 장난기 넘치는 눈빛으로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웠다. 그는 그녀와 함께 있는 것, 그들을 둘러싼 고요함, 그리고 무한하게 느껴지는 시간을 즐겼다. 그들은 분주함과 문제, 그리고 한때 중요하게 여겨졌던 모든 것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들만의 작은 세상에 있었다. 우리 여기 좀 더 오래 머무를까? 서준이 향긋한 커피잔을 입에 가져가며 물었다. 민지의 눈이 기대감에 반짝였다. 나 여기 너무 좋아. 그녀가 끝없이 펼쳐진 바다와 눈부신 백사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영원히 여기 머물 수는 없겠지. 그렇지. 서준은 웃으며 입술을 살짝 깨물었다. 아마 내 말이 맞을 거야. 하지만 항상 머물 수는 없어. 일이 기다리고 있어. 그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정수리에 부드럽게 키스하며 말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상상도 못할 거야. 이미 지나간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민지는 고개를 뒤로 젖히며 웃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카페에 울려 퍼졌다. 나는 이미 알아차렸어. 당신 정말 행복해 보여. 그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쉽고 조화로웠다. 그는 모든 것을 잊고 그녀와 함께 영원히 여기 머물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매일 아침은 밝은 햇살과 짭짤한 바다 냄새를 실어 나르는 가벼운 산들바람으로 시작되었다. 서준과 민지는 바다가 보이는 테라스에서 여유롭게 아침 식사를 하며 오전을 보냈다. 아침 식사는 간단했지만 훌륭했다. 신선한 과일, 현지 별미, 그리고 혀끝에 감도는 향긋한 커피. 우리가 이 섬에서 함께 휴가를 보낼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 민지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그녀는 코코넛 주스를 천천히 마시고 있었다. 서준은 햇살에 비친 그녀의 얼굴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평온하고 행복해 보였다. 아니, 그가 인정했다. 하지만 나는 이게 좋아. 모든 것을 잊고 그냥 너와 함께 여기 있는 것. 그녀는 조금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녀의 손가락이 그의 손을 살짝 스쳤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야. 우리에게는 그냥 멈춰서서 세상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순간이 거의 없잖아. 그녀가 신선한 주스를 한 모금 한 모금 음미하며 말했다. 그들은 다음 며칠 동안 태양과 걱정 없이 분위기를 즐기며 보냈다. 매일이 이전 날과 비슷했지만 지루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은 해변에서 하루 종일 일광욕을 했다. 뜨거운 모래가 피부에 달라붙었고 파도는 부드럽게 해안으로 밀려왔다. 서준과 민지는 웃으며 파도를 따라 달리고 물장구를 치며 순간을 즐겼다. 저녁이 되어 해가 지평선 너머로 기울기 시작하면 그들은 현지 명소를 산책했다. 섬은 작았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다. 그들은 기울어진 지붕을 가진 오래된 집들 사이에 좁은 골목길을 거닐었다. 몇 군데 현지 시장을 방문하여 이국적인 향신료와 수공 예품을 구입했다. 이 장신구들 좀 봐. 정말 예쁘다. 민지가 조개 껍데기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를 파는 가판대에 다가갔을 때 말했다. 나도 하나 갖고 싶어. 서준은 그녀를 쳐다보며 그녀가 아름답고 특이한 것을 볼 때 눈이 어떻게 빛나는지 알아차렸다. 사자. 그가 윙크하며 대답했다. 넌 그럴 자격이 있어. 그녀는 작은 조개 껍데기가 달린 우아한 목걸이를 골라 목에 걸고 거울에 비친 모습을 살펴보았다. 어때? 그녀가 미소 지으며 몸을 돌리며 물었다. 서준은 그녀의 선택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나처럼 멋져 보여. 그들은 등불이 켜져 물 위에 빛을 반사하는 해안가에서 저녁을 보냈다. 주위는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카페의 테이블에서는 사람들이 웃고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렀고 그들은 그저 함께 보낸 시간을 즐겼다. 다음 날 아침, 서준에게는 불안한 일이 생겼다. 화면에 비서의 이름이 떴을 때 그의 전화기가 진동했다. 여보세요? 그는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며 물었다. 박 이사님, 비서입니다. 여기 어떤 사람들이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여자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다. 뭐라고? 서준은 놀라서 뒤로 물러났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모르겠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들은 더 이상 이사님 회사가 아니라고 말해요. 서준은 내면의 모든 것이 움츠러드는 것을 느꼈다. 그는 침대에서 뒹굴고 있는 민지를 쳐다보았다. 무슨 일이야, 서준 씨? 그녀가 몸을 일으키며 물었다. 우리 떠나야 해.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급히 그는 가슴 속에서 공황이 밀려오는 것을 느끼며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이 모든 평온함은 몇 초 만에 사라졌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나쁜 꿈이라고, 지금 깨어나면 다시 이 섬에서 행복하고 기쁘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전화는 현실이었고 그것은 그의 삶의 번개처럼 파고들었다. 그들은 비행기에 앉아 도시로 돌아가고 있었다. 서준은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다. 회사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은
그를 평온하게 놔두지 않았다. 그는 마치 누군가가 자신에게서 중요한 무언가를 빼앗아 공허함을 남긴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로 인한 고통은 육체적인 것만큼이나 진짜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어 민지가 미소를 감추려 애쓰며 물었다. 사실 그녀는 이 모든 일이 그들의 휴가 중에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서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창밖을 내다보며 수평선을 향해 천천히 움직이는 구름을 관찰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답이 없는 너무나 많은 질문들이 있었다. 6시간 후 그들은 공항에 착륙했고 바로 사무실로 향했다. 서준은 이 모든 것이 오해라고, 자신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서준이 자신의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그는 의자에 앉아 있는 최 사장을 보았다. 서준은 문가에 얼어붙었다. 그는 너무나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어서 즉시 좋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서준은 주먹을 쥐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며 밀려오는 분노를 억누르려 애썼다. 최 사장은 서류 더미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지도 서준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마치 그가 유령이거나 그의 게임에서 중요하지 않은 요소인 것처럼. 이제 내 회사야. 최 사장이 움직이지 않고 말했다. 서준은 얼어붙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손가락이 초조하게 가방 손잡이를 쥐었다. 그는 책상으로 다가가 서류를 움켜쥐고 재빨리 훑어보기 시작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새로운 단어가 나올수록 그의 얼굴은 어두워졌다. 그는 발밑에 땅이 꺼지는 것을 느꼈다. 이럴 순 없어. 그가 숨을 헐떡이며 몸을 돌려 문가에 서 있는 민지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어떤 이상한 무관심으로 일어나는 일을 지켜보는 것 같았다. 그녀의 시선은 공허했고 약간의 조롱이 섞여 있었다. 그제서야 서준은 자신의 내연녀가 자신을 이용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너,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전혀 달랐다. 분노와 속임수, 그리고 배신이 그의 영혼을 쇠사슬로 옥죄었다. 그는 그녀가 어떻게 그를 그렇게 쉽게 배신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민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거의 장난스럽게 최 사장에게 다가가 그의 목을 껴안았다. 서준은 피가 혈관에서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미안해 서준 씨.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 그녀가 말했고 그녀의 미소는 너무나 진심이어서 그는 그녀의 모든 계산적인 면모를 느낄 수 있었다. 자, 자기야. 최 사장이 그녀가 뒤로 물러섰을 때 분노를 억누르며 끼어들었다. 날 버리기로 했어. 이 자식아. 최 사장은 그저 비웃었다. 그의 얼굴은 완전한 우월감의 표정을 띠었다. 그리고 내 전처는 더 똑똑했어. 그가 명백한 즐거움으로 말했다. 그녀는 회사의 공동 소유자로 남았고 이제 내가 모든 것을 가져갔으니 그녀가 나와 함께 다스릴 거야. 서준은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의 전처. 그는 그녀가 사업에 대해, 배신과 함정에 대해 얼마나 여러 번 이야기했는지 갑자기 기억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이 사무실에 있을 수 없었다. 가방을 움켜쥐고 서준은 사무실을 나왔다. 민지는 이제 최 사장과의 관계가 끝났고 서준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를 뒤쫓았다. 넌 내 모든 것을 빼앗았어. 넌 내 인생을 망쳤어. 그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렸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분노가 강둑을 넘는 강물처럼 밖으로 터져나왔다. 자기야, 그도 나를 버렸어. 나는 잘못 없어. 날 이해해줘. 이건 다 네 아내 때문이야. 꺼져.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변명을 찾으려 했지만 서준은 그녀의 설명을 듣고 싶지 않았다. 너도 알잖아. 나는 잘못 없어. 그녀의 말은 그 자신의 생각의 소음과 뒤섞였다. 이건 다 그녀야. 그녀가 다 한 거야. 알겠어? 이건 다 그녀의 계획이야. 서준은 경멸하는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너는 역겨워. 나는 너를 증오해. 그의 말은 비명으로 터져나왔다. 서준 씨, 제발 기다려.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적으로 들렸지만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 것처럼 차에 탔다. 서준은 차 안에서 전화기를 손에 들고 앉아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전화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받지 않았고 서준의 심장은 가슴에서 튀어나올 것처럼 점점 더 빨리 뛰었다. 마침내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고 그는 내면의 모든 것이 움츠러드는 것을 느꼈다. 서준 씨. 서연이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무슨 일이에요? 그럼 당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야? 그가 폭발하지 않으려 애쓰며 이를 악물고 말했다. 우리와 우리 회사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던 거야? 그녀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비웃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후회도 사과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확신만이 있었다. 서준 씨, 그때 내 말을 들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녀가 가벼운 경멸의 어조로 말했다. 나는 내 몫을 지켰을 뿐이야. 그럼 넌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야? 서준이 분노가 다시 그를 사로잡는 것을 느끼며 소리쳤다. 그는 핸들을 주먹으로 내리쳤고 그 소리가 텅 빈 차 안에 울려 퍼지는 것을 들었다. 이봐. 그녀가 그의 외침을 무시하며 계속했다. 당신이 레스토랑에서 최 사장과 나를 봤을 때 바로 그때 내가 회사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었어.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컸지. 하지만 당신은 다르게 행동하기로 결정했고 나는 당신의 몫을 위해 싸우지 않았어. 당신은 나를 배신했고 이제 아무것도 없이 남아. 서준은 어리둥절했고 숨이 가빠지는 것을 느꼈다. 너 정말 나한테 경고해 줄 수도 없었어? 아니면 너도 처음부터 그들과 한패였어? 처음에는 그녀는 그에 대해 생각하는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결정은 재빨리 바뀌었다. 당신은 이제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해명할 의무가 없어. 안녕. 서연은 전화를 끊었고 짧은 신호음이 들렸다. 그는 분노가 그를 가득 채우는 것을 느꼈다. 가슴 속에서는 그녀의 새로운 말이 나올 때마다 불이 타오르는 것 같았다. 서준은 전화기를 좌석에 던지고 차 시동을 걸었다. 그는 텅 빈 거리를 달리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가 느낀 것은 공허함과 외로움 뿐이었다. 그제서야 그는 자신의 배신이 자신에게 어리석은 장난을 쳤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몇 시간 후 서준은 바의 어두운 구석에 앉아 주위 세상에 신경 쓰지 않았다. 시끄러운 대화, 웃음, 음악,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먼 소음으로 뒤섞였다. 그는 그저 마셨다. 잊기 위해 자신을 덮친 현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바텐더는 위스키 한 잔을 더 따르고 서준을 쳐다보았다. 이게 마지막 잔이에요. 더 이상은 안 돼요. 바텐더가 말했지만 서준은 듣고 싶지 않았다. 그는 전화기를 꺼내 화면을 보고는 더 이상 아무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준은 바 카운터에 돈을 던지고 일어섰다. 머리가 어지러웠고 다리가 제대로 서지 않았다. 서준은 거리로 나와 다시 전화기를 꺼내 택시를 불렀다. 그는 집에 갈 생각이 없었다. 그는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알아봐 하고 서연과 모든 것을 매듭지어야 했다. 얼마 후 그는 문에 다가가 초인종을 눌렀다. 문을 연 사람은 전처의 아버지였다. 여기서 뭘 하는 거야? 그가 물었다. 서연, 그녀와 이야기해야 해요. 그의 목소리는 알코올 때문에 쉬어 있었고 자신이 왜 여기에 왔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여기에 살지 않아. 남자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서준은 어리둥절했다. 그는 다시 전화기를 꺼내 딸에게 전화했다. 유나야. 그녀가 전화를 받았을 때 그가 말했다. 너 어디야? 엄마는 어디 계셔? 딸은 그가 다른 말을 하기도 전에 한숨을 내쉬었다. 아빠, 우리 최 사장님 댁에 살아요. 더 이상 전화하지 마세요. 당신은 우리를 배신했어요. 그의 심장은 움츠러들었지만 그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다. 너도 마찬가지야? 소녀는 더 이상 아버지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듯 전화를 끊었다. 서준은 침묵했다. 그는 딸의 목소리에서 원망보다는 완전한 실망감이 느껴지는 것을 들었다. 내가 갈게. 그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말했다. 서준이 최 사장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의 정신은 완전히 혼란스러웠다. 그는 어떻게 여기에 왔는지 기억하지 못했지만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은 확신했다. 그는 문에 다가가 초인종을 눌렀다. 최 사장의 경호원으로 일하는 젊은 남자가 대답했다. 누구시죠? 그가 물었다. 서연과 이야기하고 싶어. 서준이 증오에 찬 눈으로 그를 쳐다보며 쉬쉬거렸다. 당장 죄송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그가 대답했지만 서준은 이미 그의 말을 듣고 있지 않았다. 열어. 내가 말했잖아. 그는 울타리 옆에서 소리치며 내가 보지 않으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느꼈다. 문이 열리고 최 사장이 거리로 나왔다. 그의 얼굴은 마치 일어나는 모든 일이 사소한 일인 것처럼 너무나 평온했다. 서준, 너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알아? 그가 살짝 비웃으며 물었다. 여기는 내 집이 아니야. 지금 당장 떠나지 않으면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어. 넌 내 모든 것을 빼앗았어. 서준이 소리쳤다. 내 인생, 내 가족, 내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빼앗았어. 이제 내 것이야. 누구든 불러. 너는 항상 약했어, 서준. 그가 경멸하며 말했다. 너 스스로 선택한 거야. 이제 받아들여. 서준은 분노가 그를 가득 채우는 것을 느꼈다. 그는 옆에 놓여있던 병을 움켜쥐고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그것을 벽 쪽으로 던졌다. 병은 벽에 부딪혀 깨졌고 그 순간 서준은 자신의 인생도 유리처럼 산산조각 났다고 느꼈다. 그는 어둡고 텅 빈 거리를 말없이 헤매며 자신을 연민했다. 그리고 한 달 후 최 사장과 서연은 결혼했다. 그 만남이 우리에게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서 기뻐. 그는 신부의 어깨에 키스하고 그녀를 부드럽게 껴안았다.